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매일 다른 분들 사연을 라디오 삼아 듣다가 이렇게 제가 써서 보낼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이 일만 생각하면 아직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저에겐 치유가 필요한 일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일을 겪으니 하루만이라도 엄마를 볼 수 있었으면 내일 죽는다 해도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아마 엄마에게 펑펑 울면서 털어놓았을 이야기인데 이곳에 쓰면서 그냥 엄마나 언니에게 털어놓는 편지라고 생각하며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연 암이 찾아왔고 전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바람에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지내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엄마하고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제가 더 서로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나이엔 아버지란 존재가 더 멀게 느껴지고 오로지 엄마에게 기대서 살 나이인데 머리 묶는 것 하나도 야무지게 못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으니 한동안 실어증을 앓고 지냈을 정도로 충격 상태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걸 누가 다 앗아가 버린 기분이었죠. 그때 상실감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듣다가 창밖만 봐도 눈물 나고 학교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어서 친구들 엄마가 오는 날에는 화장실에 몇 시간이고 숨어있다 나가곤 했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나면 제가 또 못 견디고 엄마 생각에 빠져 살 것 같았거든요. 입학식이나 졸업식, 소풍과 같은 일정이 찾아오면 제일 외롭고 괴롭더군요.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그런 마음을 알고 저를 더 열심히 챙겨줬지만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순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은 하늘에서도 탐내서 일찍 데려간단다. 엄마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나 봐. 그랬지. 분명히 필요한 일 하러 갔을 거야. 우리보다 더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엄마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자. 엄마 만나도 떳떳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엄마 만나면 꼭 칭찬받을 거야. 아빠도 그래. 수연이 잘 키워놓고 왔다고 할 거야. 아빠도 대답 잘해야 되니까 우리 딸한테 충성해야지. 아빠, 그만하면 너무 잘했어. 엄마 떠나자마자 술도 다 끊고 나하고 시간 보내주고 그랬잖아. 나 허전할까봐 봐서 아빠가 어디든 데리고 다녔던 거 기억난다.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이제 나도 다 컸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 좀 만나. 성철이 아저씨가 그러지? 아이 그놈이 빵정은. 주변에 아빠하고 가장 친한 동네 친구분이 있었는데 늘 저를 딸처럼 챙겨주는 분이었죠. 그 아저씨는 저희 아빠한테 여자 한 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분은 이혼하고 혼자 돼서 사는 분이었어요. 아빠와 연결해주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삼촌도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남자가 혼자 사는 티나면 늙을수록 험해서 못 봐준다. 내 눈엔 우리 아빠 멋있는데? 아무리 네가 챙겨줘도 안 사람 챙겨주는 거랑 다르지. 아 우리끼리도 저녁 되면 하나같이 와이프 연락 와서 집에 들어가는데 너그 아버지만 쓸쓸하게 있다가 들어간다. 네가 맨날 어떻게 챙겨? 너도 시집가면 땡이지. 그저 저도 바쁘다 보니까. 너도 언제까지 네 아버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나이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저씨 말론 아빠가 자꾸 거절한다며 속을 떠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 사람 좋다고 먼저 그러더라니까. 정말? 여자 쪽은 마음에 있는 것 같아. 그분은 왜 혼자 되신 거래요? 전 남편이 문제가 많아서 고생 좀 한 모양이야. 근데 이 여자 사람 참 괜찮더라니까.
너희 아빠하고 잘 맞겠어. 아저씨가 감이 좋잖냐. 알지? 알았어요. 나도 아빠한테 계속 얘기해 볼게요. 별거 없어. 그냥 커피나 한 잔 마셔보라고 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 제 욕심에 아빠의 삶을 계속 묶어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린 날에 겪은 제 상처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때부터 아빠는 저를 직장에도 데려가고 혼자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항상 전 아빠가 그래야 한다고 이 상황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작 30 후반의 한 남자의 삶이 신혼생활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하다가 오로지 저를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살았던 아빠인데 그걸 받고만 있었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아빠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머릿속에서 아빠가 다른 사람하고 사는 장면이 잘 그려지진 않았지만 믿을 만한 삼촌이 괜찮은 분이라고 하니 더 믿음이 갔죠. 전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아빠와 데이트를 하면서 옷을 사게 했고 미리 그분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남자친구 이야기도 평소보다 많이 하면서 제가 곧 시집을 갈 거라는 이야기도 괜히 던졌죠. 항상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섭섭해해서 일부러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아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빠, 나 언제 시집 갈까? 늦게 간다면서 아빠하고 쭉 살다가. 왜? 시집 가려고? 그건 어렸을 때 했던 얘기고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해야지. 그러다 나이만 왕창 먹어서 노처녀 되면 어떡해. 치사하게? 너 벌써부터 아빠랑 떨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좋은 사람 만나라고. 또 그 소리다. 근데 사람은 괜찮다 하더라, 주변에서. 그래, 그리고 그분도 우리처럼 같은 아픔이 있어서 나는 더 마음이 가더라. 아빠는 아니야? 몰라, 다 늙은 마당이 무슨. 그래도 아빠, 내가 아빠가 편해져야 시집도 갈 것 같아. 이 상태로는 아빠나 나나 서로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것 같단 말이야. 고집 그만 부리고 딱 한 번만. 그냥 커피 마셔보라고는 하더라. 젊은 애들처럼. 그래, 나하고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편하게. 막상 대화해보니 아빠도 마음이 전혀 없진 않더라고요. 괜히 주변 핑계를 대면서 그분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니 저도 아빠 속을 좀 알 것 같았죠. 그렇게 아빠는 주말마다 그분과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고 예전과 달리 본인 모습에 신경 쓰는 걸 보니 좋더라고요. 서운한 줄 알았는데 막상 활기가 도는 걸 보니 제가 더 뿌듯했죠. 나 너무 늙어 보이지 않아? 너 바르는 거 있잖아. 그래, 제발 로션만 바르지 말고 내가 주는 크림도 발라. 그럼 하나 줘봐. 아빠도 바르고 자게. 요즘 신경 많이 쓴다? 데이트 하더니. 아니. 그냥 얼굴이 너무 거칠한 것 같아서 그렇지. 잘했어. 내가 아빠 방에 둘 테니까 꼭 바르고 자. 아빠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나 귀엽기도 하고 그동안 다 억눌려 있던 것들이 슬슬 풀려가는 것 같아 보기 좋았죠. 저도 그런 아빠를 더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하루 아빠와 만나는 분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쁜 따님, 용기 내서 문자해봤어요. 모르는 아줌마랑 만난다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우리 언제 같이 저녁 한 끼 먹어요. 그렇게 며칠 뒤 아빠와 그분을 함께 식당에서 만났어요. 생각보다 더 참하고 고운 얼굴의 여자분이라서 아빠 옆에 함께 모습이 꼭 다정한 부부 같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반찬을 아빠 쪽으로 당겨서 가져다 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삼촌이 얘기했던 아내가 필요할 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제가 괜히 더 긴장됐어요. 저도 떨려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두 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 좋으네요.
저는 사실 아빠가 계속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서 어떨까 싶었는데 든든하고 좋아 보여요. 잘 어울리는데요, 정말? 넌 무슨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이, 어때서요? 너무 듣기 좋은데 잘 어울린다니까. 그죠? 아이, 우리 아빠가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도 역시 따님이 있어서 다르던데요. 참 섬세해요. 정말요? 하긴 제가 많이 가르쳐 줬어요. 아이, 미리 허락받아도 괜찮을까요? 따님 걱정을 해서. 네? 무슨 일인데 제 허락이 필요해요? 아니, 아니다. 내가 말할게요. 계속 말도 못 꺼내고 있었잖아요. 제가 할게요. 아이, 두 분 다 뭔데요? 궁금하게. 아이, 우리 며칠 여행을 좀 다녀올까 하는데. 아, 얼마든지 갔다 오세요. 제가 용돈도 드릴 테니 갔다 오세요. 우리 아빠 저 데리고 식물원 간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덕분에 좋은 곳도 다녀보고 아빠 완전 좋겠다. 이럴 때 원하는 만큼 즐겨, 아빠. 아, 나도 아빠 없이 빈집에서 조금 편히 쉬자. 아니, 너 저녁이면 너무 늦어서. 아빠, 갔다 와. 내가 무슨 어린애라고. 그렇게 신나게 여행을 떠난 아빠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다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중에 낚시를 하다가 실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어 아빠까지 보내고 나니 정말 세상이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곁에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고아가 된 기분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낚시도 안 하던 사람이 왜 하필 그곳에서 그랬는지 제 앞에 나타난 아주머니는 얼굴이 반쪽이 돼서 죄책감에 시달린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무슨 이야기도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괜히 그날 여행을 가서.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도 상심이 크실 텐데. 내가 잠들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아빠 왜 혼자 낚시를 한 거예요? 그 밤에. 저도 모르겠어요. 낚시를 좋아한 걸로 아는데. 아니요. 우리 아빠 낚시 안 했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다 제 탓인 것 같네요.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요. 시신이라도 찾아서 아빠 제대로 보내주고 싶은데. 그러게요. 물에 떠내려 간 건 찾기가 힘들다고. 네, 뭐 기다려 봐야죠. 그래도 아빠가 하늘에서 엄마를 만났을 거란 생각하면서 두 분이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만 겨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뒤 3년 정도가 넘었을 즈음 저희 집으로 우편 하나가 왔는데 봉투를 뜯어보니 웬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편지라니 저는 의아한 생각에 그 편지 봉투를 뜯었고 그 편지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편지엔 딱 세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살려줘 라는 내용이었죠. 글자도 펜으로 쓴 게 아니고 무슨 연탄 같은 걸로 쓴 듯 하였는데 급하게 보냈는지 살려줘도 제대로 못 적어서 사려줘 라고 썼더라고요. 괜히 찝찝한 마음에 주소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주소도 제대로 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장난을 친 거구나 싶어 무시하고 넘겼는데 며칠 뒤 우편함에 또 똑같은 편지 봉투가 꽂혀져 있는 겁니다. 역시나 같은 주소에 같은 글씨체로 써진 살아있다 라는 편지였죠. 첫 번째 편지를 봤을 땐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두 번째 온 편지는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다 라는 문구가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일단 저는 엉망으로 써져 있는 주소를 인터넷에 쳐서 찾아보았어요. 리가 들어가 있는 시골 주소였는데 찾아보니 역시나 없는 주소로 뜨더라고요. 그 주소를 기반으로 그 주변 지도를 찾고 거리뷰로도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의 빈 땅이었어요. 만약 사람이 사는 집이라도 있었으면
그쪽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라도 볼 텐데 그럴 수도 없었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보낸 이 편지들을 받고 이렇게 혼자 찾아보는 게 결국엔 오지랖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구석은 좀 찜찜했지만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두어 달 동안 연달아 오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죠. 하지만 집 앞에서 웬 불청객 한 명을 맞닥뜨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회사에 밀린 업무 때문에 새벽같이 출근을 한 날이 있었어요. 겨울이라 새벽 6, 7시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니 저희 아파트 공동 현관문 밖에서 웬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밖을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려 그 사람과 함께 밖을 나갔죠. 근데 제가 나가자마자 그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저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나와 본인이 들어가길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괜시리 오싹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는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어느 집 우편함에 무언가 산더미같이 꽂아놓는 겁니다. 멀리서만 봐도 하얀색 봉투인 게 눈에 띄었고 그 사람은 수십 장의 봉투를 꽂은 뒤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를 살피더니 막 도망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그 봉투를 저희 집 우편함에 꽂아 놓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을 치고 난 뒤 한참 뒤에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 우편함을 보았죠. 역시나 산더미 같은 봉투를 꽂아 놓은 우편함은 저희 집 우편함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 봉투를 죄다 집어들었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 하나씩 하나씩 그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두어 달 전 저한테 왔던 의문의 생사에 관련된 편지가 또 온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을 정도로 말이죠. 그 편지엔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무섭다, 나 꺼내달라, 제발 와달라 등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 모든 편지들을 다 읽고 난 뒤 그 의문의 사람을 보고 난 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장난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에 대한 답장을 써서 저희 집 우편함에 그대로 꽂아 두어 보기로 하였어요. 대충 답장의 내용은 이러한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편지를 보내시는 거냐. 만약 장난이 아니라 이 말들이 진실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내용의 답장이었죠. 이런 경고 섞인 답장을 보고서라도 이런 편지를 꽂아두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그 의문의 사람은 제 답장을 아예 읽지도 않았고 또 편지를 꽂아두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내지 3일에 한 번씩 편지를 꽂아두었는데 이 편지로 인해 저는 점점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치 스토킹을 당하는 듯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잡기 위해 CCTV를 보고 싶었지만 관리사무소에선 경찰이 동행을 해야 보여줄 수 있다며 쉽게 CCTV를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장거리 연애를 하는 남자친구에게 SOS를 청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사람을 귀찮게 하긴 싫어서 어떻게든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름 만에 만난 남자친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단박에 눈치를 챘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편지까지 다 보여주며 너무 무서웠다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네요. 그러니 남자친구도 화가 났는지 저를 대신해 그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에 넘긴다고 하였어요. 남자친구는 일단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를 먼저 확인해보자고 하였어요. 아마 관리사무실에서 안 보여줄 거야. 나도 몇 번씩 가서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 뭐?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CCTV를 안 보여줬다고? 아니 장난하나. 당장 가서 내가 해결할게. 남자친구는 관리사무실에 가 노발대발하며 왜 CCTV를 안 보여주냐고 난리를 쳤고 남자가 가서 난리를 치니 그제서야 본인들이 그랬냐는 듯 바로 CCTV를 보여주더라고요.
가족 없는 여자는 서러워서 어떻게 사나 싶었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으니 해결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편지를 받은 날짜를 다 체크해놔서 그 날짜만 골라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새벽마다 와서 편지를 꽂아놓았고 인상착의는 매번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챙이 넓은 모자와 점퍼에 달린 모자까지 뒤집어 쓴 바람에 얼굴은 아예 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그 사람이 새벽마다 오는 걸 확인하곤 내일이라도 당장 새벽에 잠복을 했다가 잡는다고 하였어요. 저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경찰이 이런 경범죄에 잠복까지 하진 않을 거라며 일단 본인이 먼저 그 사람을 잡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였어요. 그리고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유도를 했던 친구 한 명을 더 불러 같이 잠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전 그 전날부터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오기만을 기다렸고 잠복을 하러 나간 남자친구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6시가 조금 넘으니 전화벨 소리가 막 울리는데 남자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자기야, 설마 범인 나타났어? 응, 방금 전에 나타났더라고. 그리고 잡았어. 잡아서 지금 내 옆에 있어. 뭐? 잡았다고? 그럼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니, 근데 있잖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자기가 좀 내려와서 봐야 될 것 같아. 자기랑 잘 아는 사이라는데? 뭐? 나랑 아는 사이라고? 누군데? 싫어.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여잔데 나이가 많아. 제가 아는 나이 많은 여자 중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듣곤 곧장 내려갔고 저 멀리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고개를 푹 숙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누구신데 저를 안다고 하셨어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대체 누구신데 이런 짓을 하셨어요? 라며 언성을 높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마냥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아빠의 마지막 연인이었던 그 아주머니였던 겁니다. 아빠의 실종 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번호마저 바꿔서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보곤 말이 안 나와 한참을 어버버하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 맞죠? 아니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빠 그렇게 되고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더니 대체 무슨 의도를 이러신 거예요? 네? 아주머니 그렇게 입 꾹 닫고 계시지 말고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제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그 아주머니는 말없이 소리 없이 계속 눈물만 흘리시다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제 팔을 꼬집었어요. 그 아주머니 말씀이 저희 아빠가 3년 전에 실종된 저희 아빠가 버젓이 살아계신다는 거였어요. 네 아버지 실종된 거 아니고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편지들도 네 아버지가 직접 쓴 게 맞아. 실은 내가 너랑 네 아버지한테 아주 죽을 죄를 졌어. 그래서 이렇게 몰래 와서라도 네 아버지 생사를 알려주고 싶었어. 아니 아주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지금 네 아버지 갇혀 있다. 내 전 남편이 네 아버지를 가둬놨어. 3년 동안이나. 뭐라고요?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요. 우리 아빠가 왜 갇혀 있어요? 왜 아주머니 전 남편이 우리 아빠를 가둬놓은 거냐고요? 내 전 남편이 나랑 네 아버지가 연애하는 걸 알곤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네 아버지를 가둬놓은 거야. 나랑 만났다고.
이혼하기 전에도 의처증 때문에 미친 인간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내가 딴 남자를 만나니 돌아버린 거지. 그럼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죠. 그동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따위 편지만 보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목숨 걸고 온 거다. 전 남편 놈 눈 피해서 나도 그 인간한테 붙잡혀서 종처럼 살고 있는데 그 인간 술에 쪄들어 골아 떨어졌을 때만 몰래 빠져나와서 이렇게 너한테 알린 거다. 나도 전 남편 놈한테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하겠니? 이렇게라도 알려서 네가 찾아오길 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였어. 그 편지도 혹여나 들키면 안 되니까 자세한 내용도 쓰지 못하고 그저 살려달라는 내용만 쓴 거고, 만약에 내가 그 인간 손에 죽어나 버리면 너도 네 아버지 영영 못 보게 될 텐데 나라도 살아서 너한테 알려야 됐다.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듣곤 숨이 턱턱 막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 버렸고 남자친구가 절 부추기며 아빠의 소재를 물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절대로 본인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당장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그 아주머니 말이 본인 전 남편은 나이가 환갑이 넘었지만 체구랑 힘이 엄청 세고 주변에 농기구도 많으니 조심하라고 몇 번씩이나 당부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그걸 염두에 두었고 상황 보고 경찰이랑 같이 간다고 하였죠. 아주머니가 알려준 곳은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고 도착해서 보니 주변에 몇 집밖에 없는 조용한 시골 섬이었어요. 저희는 아빠가 있는 그 집으로 발을 옮겼고 작은 축사처럼 보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굳게 문이 잠겨서 감옥 같기도 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엔 머리가 어깨까지 긴 마치 늑대인간 같은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저희 아빠였습니다. 저는 아빠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죠. 아빠 주변엔 개가 먹을 것 같은 밥그릇에 겹겹이 쌓인 겨울 이불들, 일거리라고 갖다 놓은 농사일까지 제 눈으로 봐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말이 안 나오는 광경이었어요. 아빠는 삐쩍 말라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한참 동안이나 저를 멍하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런 아빠를 보고 아빠, 나 수연이야, 수연이. 아빠 딸 수연이. 라며 부르짖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절 알아차린 아빠가 감옥 같은 축사문 쪽으로 와선 막 우시며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뒤에 있던 망치를 하나 들고 와서 그대로 그 축사를 부수듯 열었고 그 안에서 아빠를 꺼내드렸어요. 정말 돼지우리 같은 곳에 처박아둔 아빠에게선 말도 못하는 악취가 풍기는데 그래도 죽은 아빠가 여기 이렇게 있단 사실에 두 감정이 교차하면서 오열을 하였죠. 한참을 아빠를 안고 오열을 하는데 쿵쿵거리는 망치 소리를 들었는지 저 멀리 몇 미터 떨어진 집안에서 덩치 큰 남자가 나오더군요. 저 남자가 그 아주머니의 전 남편인 걸 바로 알았고 우리를 보고 삿대질을 하며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냐고 살기 가득한 눈으로 막 다가오는데 저희는 이미 경찰을 부른 상태였고 남자친구는 그 아저씨를 막아서며 저와 아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몸싸움을 했어요. 그러니 곧이어 경찰들이 출동을 했고 저는 그런 경찰들에게 이 상황을 전부 다 알렸어요. 그러니 그 아저씨는 시치미를 떼며 불황자 같은 거지를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무슨 소리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막 달려드는데 그 말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 불황자 거지 아니었다는 증거, 3년 전에 실종됐다는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당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나 당신 천벌받게 할 거야. 인간도 아닌 이 악마야. 그리고 아빠 몸에 난 상처들까지 전부 다 경찰에게 보여주며 현행범으로 당장 잡아가라고 했죠.
그렇게 그 악마 같은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 들어갔고 그 인간이 사라지고 나서야 아빠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 여자랑 여행에 가서 보니까 그 인간이 우리를 미행에 따라왔더라고. 그날 얼마나 정신없이 발길질을 당했는지 의식을 잃고 보니까 여기였어. 그 이후로 쭉 여기 있었고. 그럼 저 아줌마도 한패잖아. 전 남편이 이딴 짓을 한 걸 알면서도 아빠 없어졌다고 나한테 모른 척 했던 거잖아. 그럼 저 아줌마도 잡혀 들어가야지. 저 여자도 피해자야. 그 인간 감시로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걸 거야. 저 여자도 그간 여기서 동물만도 못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날 구해준다고 도와준 거야. 제가 막 그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 그 아주머니는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으며 본인도 조사를 받고 벌도 달게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회에 있는 것보다 본인 전 남편에 비해 감옥에 가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한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며 평생 용서하지 말라는 말도 했어요. 그 길로 그 아주머니는 자수를 하였고 저희 아빠 또한 피해자로 몇 번씩이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셨어요. 아빠는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지난 3년간의 악몽이 떠올라 눈물부터 흘리시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딸로서 아빠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죄책감이 밀려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아빠 모르게 화장실로 뛰쳐가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혹시나 우는 소리가 새어나올까 입을 틀어막으며 울었죠. 아빠에겐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감히 상상도 안 되었죠. 피해자 조사가 끝난 이후 사건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그 남자는 징역형을 받았고 아주머니는 공범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판이 잘 끝났지만 아빠는 아직까지도 두 다리 뻗고 잠을 편히 못 주무세요. 늘 자주자주 놀라시고 그 남자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땅 끝까지 내려앉아요.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절망스럽겠지만 아빠를 위해서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겪고 난 뒤 남자친구는 저에게 가능한 한 빨리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옆에 저를 두어야 안심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 덕분에 이렇게 다시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퇴근하고 아빠와 함께 저녁마다 운동도 같이 하고 주말이면 제가 손수 만든 부족한 솜씨로 요리도 해서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정착한 지 8개월쯤 되어 가는데 얼른 아빠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이 인생에 찾아올 땐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보단 차근차근 더 오래 보면서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저희 아빠의 일이 경험이라고 치기엔 너무 큰 걸 잃어버렸기에 저희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좀 더 조심하시길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제 긴 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